그러면 중간에 질문 하나 보고 갈까요? 네. 다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처음 펀딩 소스를 확인하게 된 경로가 무엇이었는지요?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주한 사례일까요? 예, 국제 경쟁 입찰,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비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가 있겠지만은 같이 그 전체적으로 인터내셔널 비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 펀딩 소스를 거기에서 그 내셔널 펀드라고 밝혔었고요. 그래서 그 다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개 이제 월드뱅크에서 주는 그 굉장히 표준화된 그 RFP를 가지고 봤었고요. 예. 그 다음에 UAE에서 특허 행정정보 시스템을 수출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요. SRS 요구사항 확정이 완료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개선사항이 나와서 그 요구사항을 관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를 해야 통상 수용해야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그 아픔이 묻어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S를 하고 보통 우리가 통상 그 10몇 months, 통상 10몇 months가 추가되는 것들은 이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룰을 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계속 프리즈를 하고 나서도 그 변경은 일어나기 때문에 정도 수준이 아까 몇 months나 공수의 비용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1년, 그죠? 실제 운영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발급이 일어나고 1년 사이에서 에러에 대한 거는 픽스를 한다. 근데 추가 요구사항을 이제 구별을 하죠. 이게 개선사항이냐, 그죠? 아니면 정말 나이스 투 해브냐. 그래서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저희는 한정을 해서 추적을 했고, 그 대신 이제 메이저가 되는 거는 사실 그 법이나 제도가 개편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프로세스로 해서 의사결정을 그 최고 결정자한테 의사결정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고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숫자를 갖고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용 최종 검수는 정부 부처 시스템인 경우에 발주기관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acceptance 테스트와 approval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라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산하에, 내무부가 이제 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MOI가 있고 그 안에 주민등록청을 아예 만들었어요.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전권을 위임을 받는 형태로 돼 있어서 acceptance 테스트도 여기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sign off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전에 이 기관을 그 나라에서 그 뭐라 하죠? 발동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니시에이트 하기 전까지는 사실 MOI하고 MCIT가 서로 많이 이게 싸웁니다. 그래서 최종 검수를 계약자가 해야, 즉 MCIT가 해야 된다. 그런데 MCIT는 정통부죠. 정통부는 내무부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 그래갖고 저희는 사실 두 부처를 다 한국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여기 저희 그 센터에서 아마 거의 한 달 정도를 거의 그 리뷰하고 데모하고 워크숍해서 거기서 사인오프를 하고 그다음에 고칠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양쪽이 사인오프하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 사실 있어서 그거는 조금 그 프로젝트마다 좀 유연성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 안 될 경우는 정말 양쪽 다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장관 미팅 또는 대통령 미팅까지 가서 일단 한 번은 해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은 저희는 양쪽을 불러서 한국에서 억셉턴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대학교와 협업을 하는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 연수의 경우
활용성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핸즈온 하는 거 있죠. 시스템을 만져보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거에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인데다가 그 IT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굉장히 익숙해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마 그 다음에 비대면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핸즈온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겁을 먹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잘못 누르면 이렇게 뭔가 브레이크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성보다는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활용한 게 되게 좋았다는 이유가 그런 시간들을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제 어떤 크레딧으로 좀 주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는 거는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거고 테스트는 우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래서 트레이닝 시스템하고 테스트 시스템 항상 병행해서 이렇게 두 벌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스템을 트레이닝 끝났다 해서 이렇게 끝나고 이거 치우고 오픈하고 그러지 말고 작게라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역시 이제 한계는 그 원거리 지역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도 많고 뭐 동남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교육받으러 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비대면 또는 모바일도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비대면보다는 그 거점이라 그러죠. 거기에 그래도 조금 더 그 시내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단위의 그런 연수를 조금 더 활용을 학교와 저는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NID를 발급할 때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나요? 통상적으로 NID는 공짜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카드라고 하는 게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50 아프가니스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백 원 안 되는 그런 거고 그 대신 이제 재발급할 때는 재발급에 대한 그 비용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것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 발급은 비용을 안 받듯이 처음에는 공짜로 다 발급했고 활용을 이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기존의 아이디를 NID로 이제 컨버트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면제해주는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비용을 발급을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책정을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헌법에 주민등록법을 ENID 법을 개정하면서 50간인가 그 돈으로 이제 했습니다. RFP를 월드뱅크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월드뱅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었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월드뱅크 자금이냐 또는 나토 자금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월드뱅크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가이드라인은 대략 보시면은 그 표준 그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월드뱅크의 어떤 포맷을 했구나라고 그냥 인지를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어디에서 월드뱅크를 따랐다 이런 RFP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월드뱅크 자금일 때는
그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 절차라든가 모든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월드뱅크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검수도 마찬가지고 페이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인 경우에는 사실 페이먼트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또 그런 선호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방적인 답이라 혹시 부족하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그 지역번호가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혹시 앞에 10월. 기억하시면, 예, 올해 10월 올려주신 한지연님께는 기프티콘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 ENID 프로젝트의 스티어링 커미티를 만드는데 역시 계속 그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디렉터 뭐 여러 가지 그룹에 의해서 프로젝트 팀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PMO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와 또 사업 관리를 약간 분류를 해보면 사업 관리는 일상적인 일정,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자원이죠. 인력에 대한 그 관리,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을 여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인력에 대한 그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purchasing을 하는 이런 그야말로 그 사업을 컨트롤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쪽 위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는 주로 이슈와 리스크 중심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어세스하고 평가하고 문제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하고 리포팅하는 그런 형태의 그 PMO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실질적인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에 있는 사업 관리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그룹이 유저 그룹입니다. 이제 주요 키 유저 그룹이죠. 주요 사용자의 그룹인데 요구사항을 디파인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이 딜리버리가 됐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가 또는 익숙하게끔 되는 데 걸리는 교육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그런 피드백을 하는 키 유저 그룹을 이제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보면 등록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가족부를 등록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별로 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쪽, 그다음에 그 양식 등을 통해서 데이터 엔트리, 통계 이렇게 이제 팀들이 좀 구성이 돼 있고 인터페이스 팀과 그다음에 데이터 이행 팀은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특히 행정정보 공유라고 하는 일종의 그 데이터 쉐어링의 개념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인터페이스는 정보 공유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인프라스트럭처 팀입니다. 인프라 중에서도 non IT 인프라죠. 아까 그 카드 발급 센터를 아예 짓고 거기에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벽을 뭐 몇 센치로 두께로 하고 하는 것들은 다 non-IT 인프라에 해당이 되고요. 전형적인 우리 IT 인프라는 뭐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그 바이오그래픽이죠. 여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와 이쪽은 이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가 되죠. 바이오 데이터. 그래서 지문과 뭐 서명, 전자서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리스, 홍채 그런 그 내용들을 개발하고 피지컬 시큐리티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인프라적인 피지컬 보안
그다음에 테크니컬 시큐리티는 이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아이디 패스워드라든가 또는 뭐 PKI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보안. 결국 이행이라고 하는 형태의 트랜지션이죠. 그러니까 구 시스템 또는 없던 시스템에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아가기 위한 트랜지션 오피스가 주로 어떤 단위로 롤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규모를 몇 개씩 이렇게 시범으로 추가해서 갈 건지에 대한 플래닝을 하고요. 결국 그 단위에 앞서서 확장하기 전에 트레이닝을 해주고 이제 기술적인 지원이죠. 뭐 헬프데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략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런 그룹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인력이나 역할은 조금 더 팀마다 세분화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럼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경험의 수준 또는 기대 수준, IT 환경의 수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가서 전달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을 때 전반적인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쭉 전자정부가 개발이 되어 왔고 기술의 변화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를 그대로 접목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조금 그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 사회가 인터넷에 익숙해지는, 지금 이제 모바일이 대세이고 모바일 폰이 없는 시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예전에 우리가 인포 네트워크 빌리지라고 해서 어떤 마을 단위 또는 그 작은 커뮤니티 단위로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나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단위에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동남아시아도 가보면 그 주민등록법이나 이 가족법을 개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각 나라 걸 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문구를 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나라의 국회가 언제 몇 회 열리고 어떻게 해서 가면 또 누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서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자정부법이라든가 정부화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좀 특화돼서 전자정부를 굉장히 급속도로 잘 만들어간 그 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퍼런스를 잘 삼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게 무상으로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레베뉴를 만들어내야 될 소스가 필요하게 되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좀 더 활용해서 내가 그래서 신분 확인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 아니라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안을 해주고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일종의 캠페인도 같이 참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요즘에 이제 월드뱅크나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국제 기관들에서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를 만들자, SOP를 설계하고 특히 이제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SOP를 배포를 해서 일종의 매뉴얼처럼 그 법 제도와 이 운영 매뉴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BPR이나 ISP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할 때 뭔가 우리도 정보 공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많은 그 문서들을 좀 더 없애는 방법 그리고 문서를 없애는 대신에 데이터를 중앙에서 한 곳에 좀 이렇게 리포지토리에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하는 SOP를 좀 더 만드는 쪽에 저희가 공을 들여서 각각의 이런 어떤 수직 구조화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의 경우는
원래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중앙으로 직접 액세스해서 데이터가 모이게끔 이렇게 심플리파이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문서 단위로 보관이 돼 있고 또 문서를 또 행랑에 넣어서 중앙으로 보내고 하는 문서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이동으로 하고 문서를 없애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IT에서 어떤 하나의 기법이어서 뭐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실험적인 것들을 해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해보고 이건 아니야 해봤으니까 이건 버리고 새로 개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수준에 있는 전자정부 경험을 그냥 적용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작은 그 코어 프로세스, 아까 등록이면 출생등록 하나 또는 뭐 주민등록 하나 이렇게 코어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생성이 되고 흘러가서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활용이 되는지 이런 중심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2개 정도의 디스트릭트, 하나는 메이저 시티,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그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시내 또는 하나는 되게 로컬 그게 잘 안 돼 있는 리모트 에리아 두 군데를 정해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그 정보 공유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조기에 발굴하는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가져가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 전자정부 중에서도 주민등록 사업은 굉장히 3년으로도 부족하고 5년 이상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뭐 통합 아이디 기관을 아예 또 만들어서 또 아이디를 통합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역시 우리가 이런 대규모의 빅 펀딩을 받기 위한 그런 스케일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1년 정도를 해서 얘를 돌아가게끔 이 프로세스가 맞고 이 데이터가 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쪽에 좀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효과가 분명히 보여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스케일업하고 또는 이제 범위를 확장해가는 그런 phased approach를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국제 입찰에 대한 것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펀딩 옵션에 대한 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요 국제 경쟁 입찰,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 그 표준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한 후에 그 비딩에 들어가고 오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워드하고 이런 그 유형을 띠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민등록 중에서도 그 로컬의 어떤 업체를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내셔널 비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셔널 컴피티티브 비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통 국제 입찰인 경우는 그 외국의 참여, 기업의 어떤 참여나 국가 간의 펀딩을 좀 더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많은 것들이 컨설팅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덕트도 납품을 하게 되고 아까 그 카드 발급 센터를 실제로 공사를 해서 플로우 작업도 하고 이런 공사도 포함이 돼 있고 IT 인프라가 포함이 되는 이렇게 복합적인 모양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꼭 IT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의 난이도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되 그 PPP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PPP로 성공적으로 주민등록을 해본 경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라의 어떤 기관 그 시스템이고 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이거를 PPP로는 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거의 다 아까 그 픽스드 프라이스의 픽스드 텀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늘어나거나 또는 제 시점에 그 오픈을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딜레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의 유형인지도 꼭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을 할 때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협상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거의 이제 수용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내고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런 기회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가격에 대한 구조, 특히 이제 그 로컬 업체랑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경험이 있는 건지 또 기술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컨소시엄 만들 때부터 조금 더 확인이 되고 그 로컬 이 사람들한테 결국은 운영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우리가 주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핸드오버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구조나 그 업체들의 가용성, 어떻게 구조적으로 뭐 하드웨어 업체가 많은지 소프트웨어 개발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잘 보고 좀 에스티메이션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지급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뭐라고 해도 지급에 대한 조건들인데 결국은 이 모든 지급에 대한 것들은 결국 계약서 상에도 있고 하지만 지급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는 그런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딧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딧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고 좋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이런 해외 사업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업체들이 이걸 내가 다 인수하면서 이걸 다 해줄게 하는 식으로 다른 업체를 먼저 보내서 뭐 오딧 형태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내용을 좀 되게 타이트하게 해야만 이 오디트를 통한 서로의 원하는 바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잘못 이렇게 번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디트에 대한 거는 발목을 잡지 않도록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보면 국제 중재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효한 나라 그리고 이게 유효했을 때 소송으로 가게 되거나 중재가 됐을 때 중재하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계속 해야 되고 당사자 당나라 그 국가가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제3의 지역을 뭐 협의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에 대한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서로 어그리를 서로 못하는 것들이 이제 선급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개발할 때의 이 마일스톤에 대한 그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궁극적으로 이 전체를 이 단위별로 이렇게 쪼개질 못하고 어느 일정 마일스톤이 되면 그 시점에 딱 선을 그어서 그때까지 된 거 쭉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급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육 자료도 그렇고 먼저 만들고 뭔가 30% 정도는 먼저 받고 착수를 해야 되고 개발도 마찬가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개발 전에 선지급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없어갖고 저희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납품하고 그 납품 시의 어떤 검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그 파이널 억셉턴스 있죠? 그 오퍼레이셔널 억셉턴스일 때 최종 금액을 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그 나라에 따라서 또 이 내고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ID 시스템 자체는 어떤 자동화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포털이라고 하는 어떤 시민이 직접 셀프 서비스 하는 그런 영역,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쉐어링 영역이 있고 그 이외에 많은 그 데이터들을 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표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출생이라든가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에서 또는 의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걸 도와주는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Ministry of Health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자고 하지만 이건 상당히 이상적인 또는 몇 군데는 시도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시스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의 커넥티비티까지 본다 그러면 EID 자체가 상당히 그 포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므로 우선 등록에 집중해서 이 안에서의 그 인프라와 기술적인 커넥티비티를 좀 활용하고 좀 잘 셋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변경에 대해서 이력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그다음에 DR 센터를 같이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EID를 정말 데이터를 다 처음에 그러면 신규 입력해서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 기존에 우리는 다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백단에서 이거 인티그레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정치적인 이슈,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마일스톤이 있을 때 일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구성으로 굉장히 잘한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가 이런 그 방식을 되게 잘했었고요. 많은 다른 경우는 신규 입력을 저희는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죠. 왜? 그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비용, 그 정제 비용이나 그 활용에 대한 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 뒤에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본인이 와서 중복 제거,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로 본인 확인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한 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양쪽에 그거를 잘 그 접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의 발급 사이클입니다. 사실 카드도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안정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고 여기 신청에서부터 여기 본인 확인해서 배포할 때 이 배포할 때 카드하고 지문하고를 대조할 거냐, 카드 지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까지를 지문 서로 매칭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프로세스도 좀 더 상세화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카드를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이 배송 부분까지가 그럼 여기에 범위이냐, 아니면 택배를 시켜서 발송을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카드 라이프 사이클도 사실 보안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 협력할 때 특히 이제 외국 회사와 같이 아까 컨소시엄을 할 때는 정확히 어디까지가 R&R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험이라는 거는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로 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에 대한 거죠. 즉 예산을 하는 사이클이 뭐 매년인지 당연히 매년이지만 그 한 번 프로젝트로 5년 잡은 것들을 뭐 다시 1년 단위로 이게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이 그 프로젝트를 5년치를 뭐 3년치를 잡아놨는데 소진하지 않으면 그거를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 일정 비용을 썼으면 그거는 다시 이제 충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구매 절차까지 다 확인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고요. 뭐 LC나 선급금 보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위험국가, 국가의 신인도가 낮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은행도 없고 아무도 그 보증해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 이제 두바이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런 나라들하고 할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조인트 벤처 아까 그 컨소시엄인데 이 컨소시엄에서의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업체가 이제 망하거나 합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좀 핸드오버해서 갈 거냐 하는 거 하고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확보. 자, 컨틴전시 부분인데 이건 역시 문화하고 정치적인 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무부에 여권 예외 사용 허가를 받아서 가고 본인들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사인하고 가고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다가 선거나 그 나라의 어떤 그 행사가 상당히 많은 그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티게이트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커미티에 어필을 해서 뭔가 이게 좀 프로텍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거 아까 그 SRS 말씀하셨던 분도 있지만은 이 스코프 자체가 이게 보면 볼수록 늘어나게 되고 또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화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한국에서 그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하듯이 항상 RFP, 우리 제안서, 그다음에 수행계획서 상의 그 갭을 계속 트래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기존과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 시스템에서 해줄 일, 기존 그 정보에서 해줘야 될 일, R&R에 대한 명시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추적을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이게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아까 상식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히려 VIP나 장관 또는 VVIP 이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탑다운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걸 매니지 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업무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 위에서 날라오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아까 달력이라든가 뭐 언어 토글 같은 게 이제 로컬 오픈소스들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 메인테넌스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강조할 부분은 하나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표준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IT에 아까 그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어떤 그 프로세스 그림을 그린 거를 사실 이해 못하는 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을 이해를 못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와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버벌한 것에 유효를 두고 있는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기억력은 사진같이 기억력이 좋지만 이 언제 말한 거를 갖고 놓치지 않고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도너 사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너가 돈을 안 주면 아예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은 구글 같은 데 이렇게 막 보잖아요. 서치해서 보면 뭐가 쫙 나오면 그게 마치 자기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실제 경험한 거를 이렇게 느끼고 체감하고 이렇게 못하고, 이런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애자일하게 굉장히 그 속도나 주기를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그 각각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 사이클을 좀 애자일하게 빨리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영국과 말레이와는 어떻게 컨소를 구성하게 되었나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업체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이리스와 우리나라의 조폐공사가 경쟁 관계이자 협업 관계이자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회사하고 조폐공사는 사실 가격
경쟁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계속 가다가 말레이시아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PKI 쪽에서 이제 그 업체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PKI 구조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엔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PKI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엔트러스트도 유럽하고 뭐 이렇게 지부들이 각각 있어서 그 아프가니스탄이 애매하게 그 유럽하고 그 미들이스트예요. 에미아라 해서 유럽, 미들이스트 앤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들어왔었고, 그래서 PK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에서 프랑스에다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합병이 됐어요. 데이터 카드하고 엔트러스트가 합병이 되는 바람에 이제 데이터 카드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업체, 즉 엔트러스라고 하는 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지역의 그 담당을 컨택해서 접근을 해서 갔습니다. 두 업체에 제안하게 돼. PK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옵션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같이 이렇게 저희가 티밍을 해서 갔었는데, 결국은 브랜드 파워를 염두에 두는 거 하나하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 코리안 온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약간 그 이슬라믹이라는 거로 협업 관계로 조금 크레딧을 가져갔었고, 엔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는 뭐 PKI 넘버 원이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터내셔널 컴페티티브 비딩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리드를 이제 발생시킨 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 이제 정보화진흥원에서 각 나라의 차관급들을 그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통부 차관이 와서 잠깐만요. 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다 해서 매력을 느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IT 쪽으로 어드바이저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샘물교회 사건 전이어서 그분이 나가서 네트워크 쪽에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한 1년 정도 어드바이저로. 그래서 한국에 대한 굉장히 평이 좋고 그런 관계가 맺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됐고, 조폐공사도 방문을 했었고, 우리나라 이제 대전 GIDC 이런 데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이제 ISP BPR 수행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 1년 정도를 사실 그 인포멀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BPR이라고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서 저희가 제공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RFP를 쓰게끔 도와주는 작업을 이제 조금 비공식적으로 했고요. 다른 나라의 BPR 경우는 그 BPR ISP를 따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봤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BPR 고고 또는 FS 안에서 하는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가 있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메일로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프트콘 하나의 선물 마지막은 오늘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설희 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